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죠? 오늘은 이제 그만 발버둥을 멈추라 라고 시작되는 쇄도나 마음혁명, 제가 이 책은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밀한 지혜를 실용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들을 놓아버리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많은 작가나 심리학 박사 또는 정신과 의사 유명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직까지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섀도나 마음혁명은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레스트 레븐슨, 헤일 도스킨 지음이고요. 아놀라 스님이 옮기셨어요. 깨달음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구나. 그의 가르침은 풍요의 법칙으로 서구 세계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이 정신을 잡아먹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정신을 돌려주기 위해서도 이 물질을 간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나는 레스트 레븐슨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자 모범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10년 넘게 함께 지냈다는 한 제자는 그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42년간 그의 시크릿을 사용하여 건강과 성공과 부를 누렸고 그는 아주 행복한 부자로 살다가 84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정신과 물질 둘 다를 모두 극복했고 초월했고 그리고 완전히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공개했으며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음의 성자로 알려지기보다는 돈을 만들어내는 백만장자, 즉 시크릿의 선구자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나로서는 정말 많이 유감스럽다. 결국 선택은 독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물질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잃을 것이고 정신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 둘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주목하라. 지금 엄청난 기회가 인류에게 열리고 있다. 한쪽에서 부서지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열리고 있다. 덕분에 이전에는 깨달아야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모든 비전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우주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말고사 또는 마지막 추수와 같은 것이다. 곧 대중들이 우르르 깨닫는 대중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레스트의 마지막 질문, 진정으로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스스로의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그는 이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 놓아버리기다. 생각 놓아버리기는 그대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완전한 놓아버림과 무집착을 얻게 되면 여러분도 시크릿의 창조자가 되어 풍요의 법칙의 사용자가 될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끙끙거리고 있다. 이것이 레스트가 주는 해답이다. 그는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아니, 문제 없음의 세상으로 오라. 2016년 가을 아눌라 스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프롤로그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행복이란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즉 진자아가 되는 것이다. 진자아란 우리가 한계적으로 존재로만 인식하는 자신이 아니라 늘 당신이었던 당신의 무한한 진짜 자신을 말한다. 사실상 무한한 존재성,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특정한 몸, 그리고 마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어떤 좋은 것에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쓰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고 있다. 나의 친구이며 이 책의 공동 저자인 고 레스트 레븐스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 불가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하곤 한다. 단순함이란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발견 쪽으로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안쪽에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밖으로만 흐르고 있을 때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물인 세상과 싸우면서 이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주는 문제거리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쓴다. 상황을 단순화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런 편에 속한다. 이 책은 진정 무한인 당신 자신을 밝혀냄으로써 당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적으로 재발견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는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행복은 그냥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행복이라는 경험은 당신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기도 한다. 그 행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경험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아마 당신은 이런 약속들을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번번이 실망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회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일 의심이 든다면 그것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은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고 매 순간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책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나는 먼저 레스터 자신의 언어로 레스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레스터가 나를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들이다. 먼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다. 레스트가 말합니다. 나는 1909년 7월 19일 미국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중산층 가정이었고 나는 수줍음을 매우 많이 타는 소년이었다. 나는 남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가령 옳은 일 하기, 좋은 교육 받기, 그리고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등. 나는 어릴 적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특히 세상에 대한 과학을 좋아했고 사람들에 관한 것도 흥미를 가졌다. 1931년에 물리학 전공자로
러커스 대학을 졸업했고 그 후 20년 넘게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로 일했다. 물리학으로는 나중에 하니웰의 자회사가 된 브라운 인스트루먼트 컴퍼니와 관련이 있는 기구 측정과 자동 조절에 관한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계공학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건설 엔지니어, 난방 및 배기 엔지니어, 그리고 해양 엔지니어로 일했다. 사실상 14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다. 레스토랑 경영, 목재상, 건축업,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엮인 석유 사업 등 돈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다. 그때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삶 자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일했던 그 어떤 것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면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울증과 병이 깊어졌다. 1952년까지 나는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가령 1년이면 서너 번을 황달에 걸렸다. 간이 커지고 신장에 돌이 생겼고 비장 문제의 위산 과다와 위산 감소, 위궤양까지. 설상가상으로 거의 10년 동안 편두통을 달고 살았다. 이 모든 것은 1952년 나의 두 번째 심장 발작 때 절정에 달했다. 두 번째 심장 발작 후 나는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했다. 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레스트, 너는 아직 숨쉬고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앉아서 24시간 동안 꼬박 생각하기 시작했다. 42년 남짓 살면서 행복을 잡아보지도 못했고 건강마저 놓친 채 삶의 끝에 도달한 상태였다.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30대의 왓슨의 행동주의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비롯해 철학, 논리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주로 사람에 관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나는 삶의 종착역에 있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사람에 관한 그런 세속의 지식들이 참으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지식을 잊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무엇이 잡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와 세상의 관계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행복이었다. 조금 더 조사하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내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나는 나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나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자 그것이 어떻게 나를 세상의 노예처럼 묶어 놓았는지도 보였다. 나는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두 방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나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길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파이 한 조각이 이렇게 좋다면 파이 한 판을 전부 먹어야겠다고 결정했다. 행복 파이를 전부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삶의 관계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때까지 이 방법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이 결정 덕분에 나는 정확히 3개월 내에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원했던 그만큼 원한다면 말이다. 그 3개월 동안 몸에 있던 나의 모든 물리적인 병들이 다 나았고 나의 비참함까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나는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것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라도 거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모든 부정승, 즉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두려움들을 걷어내었고 모든 문제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빨리 해결되곤 했다. 이렇게 나의 인생 전체가 우울과 병고로부터 항상 행복함으로 그리고 늘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동일시였다.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송신소와 같다. 억눌려 있던 많은 에너지들이 노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면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슬픔 없는 늘 행복한 삶이다. 완전한 건강과 더불어 1952년에 그렇게 이해의 정점에 도달한 후 나는 내가 발견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였다. 인생 전반을 매우 활동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더 이상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다니 실로 무섭고 충격적이었다. 죽음에 대한 격렬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언제라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공포로부터 오는 압박, 혹은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자유가 묶인 채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침울함 속에서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 내게 삶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다. 내가 대답을 얻든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 지구에서 떠나게 하겠다. 심장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이 결정을 실현시켜줄 아주 쉽고도 멋진 방법도 있었다. 의사가 신장 결석을 막기 위해 준 모르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며칠을 보낸 후 나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뭐야?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자, 나는 늘 영리한 소년이었다.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러커스 대학에서 극소수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주던 시절에도
나는 경쟁 시험을 통하여 4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토록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레스트, 너는 사실 영리한 게 아니었어. 실상은 바보였어. 너의 지성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 네가 가진 이 모든 지식과 함께 너는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네가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었던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잖아. 이 모든 지식을 던져버리자. 바닥부터 시작하자.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과 격렬한 탈출 욕구, 죽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서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행복? 그럼 무엇이 행복인가? 사랑받는 것? 그런데 나는 사랑받았잖아? 아주 매력적이고 지적인 아주 많은 여자들이 나를 원했었다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존경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비참하군. 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던 때를 찾아내면서 나의 애정의 현장들을 떠올리고 회고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느꼈던 최상의 순간들을 모두 불러내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내가 사랑할 때 최고의 느낌을 가졌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나는 어느 날 저녁을 기억해냈다. 여자친구와 산에서 캠핑을 하고 있던 아름답고 온화한 저녁. 둘 다 잔디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나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완전한 행복의 최고봉. 아마도 니르바나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복이 거기 있었다. 나는 여자친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었다. 이런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오, 이 완벽함이여. 그런데 그때 나는 보았다. 이 행복의 이유는 바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자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자연의 완벽함 때문도 아닌. 그러면서 나는 즉각적으로 다른 경우도 살펴보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세상에 대고 레스트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최고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지금 막 내가 발견한 이것보다는 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속되는 느낌이 아니었다. 단순히 그 순간에만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에고를 인정받는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그 행복감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나는 행복을 느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는 그녀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만 행복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과거의 상황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바꿨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더 큰 자유를 누렸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좀 더 쉽게 집중되었다.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인가?
무엇이 지성인가?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에 나는 세상이 나를 기만한다고 생각했다. 가령 돈을 벌려고 무지하게 애썼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실패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의 맛이었다. 내가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세상의 결과에 허우적대기보다는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느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나의 생각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즉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몸 전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의 궤양과 협착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나의 두 가지 발견.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과 나의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은 나를 점점 더 자유롭게 했다.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를 얻어야 한다 등 무의식적 강제성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의 세상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나의 환경을 나에게 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알매서 오는 자유. 이 새로운 자유는 내면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일시에 풀어버렸다.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행복은 그야말로 굉장했다.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니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만일 지금 이 정도가 이렇게 큰 행복이라면 그 마지막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나는 이 기쁨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선 사랑에 관한 나의 태도를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 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서 다시 시도했고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어떤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행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오,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이젠 없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걷잡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꽉 차서 움직이지 못했다.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었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몸이 다시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와야만 했다. 지성과 에너지의 원천을 묵상하면서 나는 에너지와 지성이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자 나의 마음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 힘, 이전에는 전혀 흘려본 적이 없던 그 힘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 부어져서 나는 의자에서 공중으로 튀어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곧바로 문 밖으로 달려나가 걷고 또 걸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을 걸었다. 내 몸이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덜어내기 위해 걷거나 뛰어야 했다.
아주 이른 아침 뉴욕 시내를 걸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저 좀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렇게라도 그 에너지를 소진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그 정도로 굉장했다. 나는 이 모든 에너지와 지성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우주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조화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였고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이유였고 모든 것이 제 기능대로 움직이는 이유였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에 찬 절대적 물질주의자였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유일한 실체로 인정했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나의 단정은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의 결과라는 것, 생각이 모든 물질을 결정한다는 것, 물질 그 자체는 지성이 없다는 것, 우리의 지성이 모든 물질과 그것에 관한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 이러한 발견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단단함이 단순히 생각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멋지고 단단하고 콘크리트처럼 견고했던 물질주의자로서 그 기반들은 금이 가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2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의 몸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여러 날을 그렇게 흔들렸다. 나는 거기서 곧장 깨달았다. 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한정된 몸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마음의 한계들과 함께 나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한계가 아니야. 이제 끝났어. 완료. 끝. 바로 이거야.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몸의 한계를 다 되돌렸고 마음의 한계를 거의 모두 되돌렸다.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은 내게 자명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그것이 다였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레스터 에븐슨이 깨달음의 세계를 알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